착한 임대인 혜택 준다는 정부 시장 반응은 냉랭하다고 합니다. 이 착한 집주인이 뭐냐면 얼마 전 나왔던 상생 임대인 그건데 원래 착한 임대인이 착한 집주인이 일반 임대 즉 상가 관련해 가지고 좀 몇 가지 혜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거용 임대시라면은 그것과 다른 거니까 조심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아예 상생 임대인이라고 해가지고 기재부에서 뭔가 하나 발표를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냐면은 비과세 요건을 받기 위한 거주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2년 거주. 그 중에서 몇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임대를 놓으면 1년을 인정해 주겠다는 건데 참 이게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최종 어떤 세부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적인 선에서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벌써부터 저는 그거 관련해 가지고 거주 요건 기산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한 거주 요건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긴 한데 또 생각지 못한 어떤 파생되는 부분들이 나와 가지고 좀 혼란이 더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뭐 최종 1주택 때는 또 어떻게 될 거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또 어떻게 될 거며 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또 어떻게 될 거며 막 곳곳에 막 거주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잘 이렇게 다듬어서 방안을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실제 이거 하시려는 분들은 그거를 꼼꼼하게 알아보고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하다 이렇게 공급이 없으니까 다주택자 공급이 아니라 1주택자들한테서까지 이제 공급을 빼구나. 이 말은 정말 내년도 이후에 도대체 얼마나 또 전세 시장이 불안하면 먼저 이렇게 할까 좀 걱정이 앞섭니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추가로 좀 들으실 분들은 같이 들으시면서 한번 설명 들어보시죠. 아시아 경제에서 나온 기사고요. 21년 12월 21일 들어갔네요. 기자분 성함이 김민영 기자님, 김동표 기자님이십니다. 네. 광고가 좀 많죠. 광고 없애고 보죠. 전월세 5% 미만 인상 시 비과세 실거주 요건 1년 완화. 이때는 또 5% 미만인가요? 미만은 5%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5%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어쨌든 전월세 5% 미만 인상 시 비과세 실거주 요건 1년 완화. 그런데 다 되는 게 아니라 공시가 9억이야 1주택자만 된대요. 자, 이게 제가 좀 기가 찼어요. 이제 1주택자들까지도 이제 어떻게든 공급을 좀 빼려고 하나 보구나.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정 지으니까 매물 출회 효과가 미미할 것 같다. 전세난 근본 해법은 공급인데 다주택자 매물 좀 끌어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봅시다. 정부가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이걸 먼저 보기 전에 기재부에서 이 관련된 내용을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2022년 경제 정책 방향 발표 요 내용인데 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그 중에서 관련된 내용을 좀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드리도록 하죠. 우리 명사초청 특강에서도 나왔던 안준혁 세무사님이 제공해 주셨어요. 한번 봅시다. 이중가격 완화 등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다각적 지원 모색. 제가 이제 참 이런 거 할 때마다 좀 참아야 되는데 제가 조금 약간 욱했던 게 뭐냐면 지금 임대차 3법 시행되고 나서 시장에 지금 2중가격 막 3중가격 심한 곳은 3중가격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뭐 좋아진다라고 좀 자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도자료에는 2중가격 이거 아예 인정을 하네요 또. 이거 참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죠. 자, 어쨌든 여기 보면 임대인 인센티브 상생 임대인이란 건 뭐냐면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 여긴 또 이내잖아요. 가격을 올린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9억 이하 임대인. 그래서 상생 임대인이 해당 계약을 2년간 유지했을 경우에 그럼 여기서 하루라도 부족하면은 땡이겠죠. 어쨌든 이걸 요건을 잘 갖추면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겠다. 그래서 이때 거주 요건은
비과세를 받기 위한 거주 요건 중에 1년입니다. 뭐 장특공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또 이제 나와 봐야 돼요. 어떻게 좀 법이 바뀌는지를 봐야 되니까. 21년 12월 20일부터 22년 12월 31일 계약 체결분까지 한정하네요. 한시적 혜택이니까 빨리 해라.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서 갱신 거절 임차인의 집주인 실거주 확인을 위한 임대차 정보 조회 편의성 제고. 무슨 말이냐면 말이 되게 어려운데 뭐 실거주 하니까 임차인한테 나가라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막상 봤더니 실제 들어오지 않고 다른 임차인 받아서 시세대로 올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임대차 정보 그 전입세대 열람하는 거를 좀 편의성하겠다. 이것도 지금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까지 안 되는지 참 황당한데요. 그 밑에가 더 어떻게 보면 황당해요. 뭐냐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집 발간 배포해가지고 분쟁시 가이드라인으로 하는 분쟁시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무슨 싸움을 붙이고 있는 건가 지금 이게? 싸워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 가이드라인을 쓰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요. 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인데 아까 내용하고 뭐 이렇게 크게 다른 건 없어요. 신규 계약, 갱신 계약 이렇게 좀 다르다는 거죠. 이 표만 딱 봐도 아우 되게 복잡하죠. 신규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갱신 계약 같은 경우는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은 게 있고 갱신권 사용한 게 있고 갱신권을 이미 쓴 게 있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는 상생 임대인이라고 아셔야 돼요. 그쪽에서 그 기재부에서 그렇게 썼으니까 착한 집주인. 그냥 웃겠습니다. 자 봅시다. 정부가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전월세가 급등을 막기 위해서 착한 집주인, 상생 임대인에게 실거래 거주 1년을 인정하는 보완책을 내놨는데 이게 나온 지 좀 며칠 됐죠.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이번 조치가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 데다가 전월세 시장 불안의 주범으로 꼽히는 공급 문제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죠. 자, 1주택자가 이걸 하기 위해서 세를 내놔요. 그럼 그 사람 어디 가야 돼요? 또 다른 데 가야지. 그러면 이제 집주인은 또 다른 데 가가지고 거기서 청구권 쓰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아휴, 참, 이게 뭐 하는지. 오히려 이 같은 땜질식 처방이 향후 전월세 시장 불안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북, 경기, 인천만 효과, 비조정 지역은 의미 없어. 이걸 보고 딱 바로 오셔야 되는데 설명 들어볼게요.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2022년 경제 정책 방향에 담긴 내용인데요. 전월세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않은 집주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1년으로 완화해 주는 게 주요 특징이라는 거예요. 임대차 3법 이후 전월세 가격 급등, 이중가격 현상 등 임대차법 부작용을 속출하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조치인데 아까도 그 자료 보여드린 것처럼 본인들도 이중가격 완화라고 했잖아요. 이중가격 완화. 이게 인정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요거. 이중가격 완화라고. 하지만 착한 집주인 혜택을, 이거 상생 임대인하고 좀 썼으면 좋겠는데 왜 계속 착한 집주인 그러지? 하지만 상생 임대인 혜택을 보려면 해당 주택이 공시가격 9억 이하야 된다. 계약 시점. 자, 여러분들 계약 시점이라는 걸 잘 기억하십시오. 계약 시점이라는 거를. 이게 이 본 기사하고는 좀 약간 다른 내용인데 이게 보유세 부담하고 어떤 일종의 좋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중요한 게 계약 시점에 공시가격 9억 이하라면은 이하고 1가구 1주택자라면 조건 충족한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제한을 뒀을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9억 이하 뭐 8억 8천, 8억 9천으로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또 뭔가 또 혜택을 주거나 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9억이 넘어가 버렸어. 그럼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계약 당시 그 시점으로 9억 이하로 딱 하면은 요건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이거 한번 1년 해보고 제가 봤을 때는 효과 나름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뭔가 자기들 기준에서 판단이 된다면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두 번째,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보유세를 저렇게 해야 돼요. 보유세를 취득 당시 금액, 취득 당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유세를 계속 매겨야 된다고요. 미국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걸핏하면 쓰는 게 OECD 평균 쓰잖아요. 근데 왜 그때는 OECD 평균을 안 쓸까요? 그래서 좀 다른 이야기인데 보유세 같은 경우에 내가 집은 5억에 샀는데 갑자기 집값이 10억이 됐어요.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라서 9억으로 가버리잖아요. 얘가 90%니까. 그러면 나는 5억에 사는데 계속 6억, 7억, 8억에 대해서 보유세 내버리면 이거 계속 부담돼요. 취득가로 가야 됩니다. 취득가로. 뭐 그냥 아이디어인데 어차피 되진 않겠지만. 내가 5억에 샀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10억으로 가버렸어요. 그럼 이렇게 가버렸잖아요. 그러면 공시가격도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가잖아요. 언제까지 간다는 거예요? 공시가격 로드맵에 따라서 90%까지 맞춘다는 거예요. 이 사람 뭔죄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만약에 1세대 1주택자라 하면은 아 나는 5억에 샀는데 왜 이게 올라가지고 나 어차피 팔지도 않는데 요 가격으로 처음에는 공시가격 세금 냈겠죠. 보유세를. 그 다음에 이 가격에 냈겠죠. 이 가격에 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해가지고 이제 쭉 갈 거 아니에요. 보유세를. 좀 억울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색으로 해볼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요 취득가로 가요. 취득가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신 세율이 높아요. 2%가 3%가 그래요. 세율이 자체가. 자 그럼 잘 봐요. 세율 자체만 보면은 우리보다 재산세 세율이 더 높은 게 맞긴 맞아요. 근데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취득가로 가잖아요. 근데 현재 지금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거에서 요것만 빼왔잖아요. 요것만 보고 세율 높여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왜 말을 안 해? 아, 그쵸, 좀 화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그런 거 가지고 화내지 말자고 했잖아요. 뭐라고요? 그냥 미미 하자고, 미미. 미미가 뭔지 모르신 분들은 다음에 또 오시면 돼요. 어쨌든 저는 뭐 이게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보유세도 취득 당시 그 가격으로 하면은 내가 뭐 내 형편상 나는 5억 정도 집이 맞아. 그럼 5억을 사고 5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재산세가 2%야.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세율이거든요. 근데 2%에 대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그럼 내가 사는 거죠. 그리고 나는 좀 여유가 있어. 근데 10억짜리 집을 산 거예요. 그럼 얘가 15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설령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그냥 취득가라도 그냥 내면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근데 나는 5억짜리 사가지고 재산세가 한 50만 원 나오니까 아 그래 괜찮겠다라고 갔는데 얘가 계속 올라. 근데 오르는 거에 따라서 공시가격이 오르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재산세가 늘어나요. 그럼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뭐 누구나 다 그렇지만 은퇴하고 그러면은 소득이 줄어드는데 잠깐 좀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상생 임대인으로 가자면은 1세대 1주택이면서 공시가격 9억이어야 된다. 그런데 그거를 뭔가 하기 위해서 계약 시점이라고 지금 명시했잖아요. 이거를 보유세도 적용하는 게 어떠냐라는 거예요. 어쨌든 함영진 직방 데이터 랩장은 자 이번 방안은 공시가격 9억 이하가 많은 서울 강북권이나 경기 인천 지역들의 혜택이 제한된다. 이미 공시가격을 다 올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앞뒤가 안 맞는 힘든 걸 거예요. 보유세를 좀 고르려고 올렸는데 이런 제도를 쓰려고 하니까 9억 이하로 한정하니까 이거 좀 그런데 약간 이거 될 수 있죠. 사실상 웬만한 중소형 아파트조차 공시가격이 9억 원을 훌쩍 넘는 강남권은 혜택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렇죠? 이미 강남권은 혜택이 안 된다는 거죠. 착한 집주인이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이 현실 안타깝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고가주택으로 분류되는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한 공동주택 수는 올해 약 52만 호다. 비율이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 수가 한 600만 채 넘지 않나요? 이렇게 나오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쭉 올라가고. 실제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월세 가격 상승을 주도한 곳 역시 강남권이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올 11월까지 강남권 전세가 상승률을 보면 여기 나오는데 이거는 뭐 이제 계속 올랐다는 거니까 패스할게요. 윤지혜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잘 계시나 모르겠네. 전월세 시장 불안은 기본적으로 임대차 3법 시행 과정에서의 진통과 전세 물건의 원활한 공급량 부족이 주요 원인이다. 그렇죠. 이번 정책이 시장에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예.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전문가시고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 역시 동의합니다. 원주, 제주, 동두천 등 외진 투자로 올해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 상승한 비조정 지역 경우에는 애초 2년 실거주 요건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보완책에 따른 임대료 억제 효과가 아예 없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특히 제주 같은 경우에는 중심지에 있는 것들은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러면 12억 넘어서 팔아서 비과세 받을 때는 거주하는 게 좋아, 안 좋아요? 거주하는 게 좋죠. 거주하는 게 좋죠. 좀 표정들이 안 좋으신데? 자, 표정이 좀 안 좋으니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 거주가 말입니다. 비과세를 위한 거주가 있고요. 장특공, 이게 이제 표 2거든요. 이 장특공을 위한 거주가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제주를 볼게요, 제주를. 제주에 보면, 노영 아이파크라고 있어요. 뭐 찍어드리고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얘가 좀 비싸거든요. 얘가 예를 들어서 14억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14억이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뭐 7억에 샀어요. 자, 취득가 7억. 양도가 14억. 비과세 기준 12억이죠. 10년 보유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거주 안 하고. 자, 제가 두 가지 질문하죠. 첫 번째, 비과세 돼요, 안 돼요? 비과세 돼요, 안 돼요? 제주는 지금 비조정 대상 지역이잖아요. 비과세 돼요, 안 돼요? 댓글 남겨주십시오. 비과세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쵸? 비과세는 되죠. 자, 그러면 그 다음 12억 초과분 요거잖아요. 장특공 80% 돼야 안 돼요? 비과세는 되는데 장특공 요게 80% 되냐고 안 되냐고요? 아, 이게 뭐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이상해졌지? 장특공 80% 돼요, 안 돼요? 장특공 80% 이건 안 되죠. 왜? 거주를 안 했으니까. 거주를 안 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아니, 무슨 소리냐. 비과세는 되는데, 이 비과세 거주 요건하고 장특공 비과세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비과세는 되는데, 거주를 안 했잖아요. 2020년 넘어서 파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장특공 80% 안 들어가고, 대신 2%짜리 들어가요, 2%짜리. 20%밖에 못 받아요. 비과세만 되는 거죠. 물론, 지금 나오는 기사에 나오는 이 착한 집주인, 상생 임대인은 비과세를 위한 거주에 대해서 1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하나씩 생기다 보면 헷갈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만 보고, 야, 거주 인정이 되니까 장특공도 되나 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물론 좀 추가적인 건 나와 봐야 되지만. 그래서 지금 이 기사의 요 세 줄로 보면 2년 실거주 안 받으니까 어차피 임대료 역제 효과가 아예 없다는데 뭐 맞는 말이긴 하죠. 어차피 장특공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아셔야 된다. 좀 입체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여긴 넘어가고. 자, 그런데 이제 1주택자만 이렇게 하니까 다주택자가 지금 배제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분들은 전세난을 해소해야 되는 어떤 근본적인 방법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전세는 누가 공급합니까? 전세는 누가 공급하죠? 정부가 하나요? 아니요. 물론 이제 정부가 일부 하는 경우도 있죠.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 근데 대부분은 민간에서 하죠. 그 민간이 누구예요? 다주택자잖아요. 재밌는 게 뭔 줄 알아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 보세요. 전세 공급 누가 하죠? 정부, 공공도 있는데 민간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럼 이 민간을 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다주택자잖아요. 이 다주택자의 또 다른 말이 뭐예요? 적폐? 투기? 어, 예, 예. 알아 생각하세요. 이게 서로 꼬이는 거예요. 스텝이 지금. 스텝이 꼬이는 거죠. 아까 많이 넓혀서 좀 하려고 했더니 공시가격을 너무 올려놓으니까 9억이라는 덫에 갇혀버리는 거고, 공급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 공급을 해준 사람을 계속 지금까지 약간 뭔가 안 좋은 걸로 했잖아요. 아, 그래서 다주택자는 계속 안 하고 1주택자만 해서 착한 집주인이라고 하는 건가? 상생 임대인이라고 하는 건가? 그런데 그 전세를 공급하는 사람들은 시장에서는 민간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최소 2주택 이상은 돼야지 이 사람들한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은 조금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기사에 나온 전문가분들이 효과가 좀 미미할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게 이런 이유인 거죠. 임대 물량 공급의 핵심 출처인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배제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고준석 겸임 교수는 최근 세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많고, 당연하죠. 많이 갖고 있으면 보유세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들에게 약간의 유인이 주어지면 단기 매물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때 약간의 유인이라는 거 하는 거는 양도세 중과 배제겠죠.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다루기 위한 땜질 처방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오히려 시장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조치 역시 내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된다는 거죠. 왜 내년 말까지일까? 1번 테스트를 위해서, 2번 그때까지만 하면 되니까, 뭐 3번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몇 번이신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번 조치 역시 내년 말까지가 적용되는 한시적 혜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월세 시장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서진영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선거를 의식해서 나오는 포퓰리즘 정책들이 오히려 집주인 세입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어쨌든 뭐 이제 이거는 이제 그분들 의견이니까 어쨌든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첫 번째, 착한 집주인이 됐든 상생 임대인이 됐든 기다려야 된다. 아직 뭔가 나온 게 없다. 두 번째, 이때 주는 거주 요건은 비과세를 위한 거주 요건이지, 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이거 장특공도 되는 건가? 이거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으니까, 아까랑 똑같은 거였나요? 어쨌든 너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래서 참 슬프다. 이럴 때일수록 좀 중심이 되는 여러분만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뭐 이제 케이스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는 부동산은 사고 팔고 하는 어떤 그런 너무 지나친 거래 대상으로는 저는 잘 안 보고요. 저는 부동산은 이게 사서 모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뭐 20대 30대 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 어느덧 4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이제 좀 별로 좀 옷은 별로 그렇게 저 관심이 없어요. 잘 입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냥 좋은 걸 하나 사가지고 좀 오래 입는 게 좀 좋더라고요. 그 옷 자체가 좀 오래 가는 것도 있고, 이제 좀 이게 겉으로 보이는 것도 조금 더, 그리고 저는 막 화려하고 그런 건 싫어하는데 그냥 심플하고 단정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옷 같은 경우도 전에는 그냥 한 번, 몇 번 입고 버리고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좀 와이프랑 옷을 고를 때 조금 하나 좋은 거 골라서 계절별로 놔두고, 이제 그게 좀 어느 정도 쌓이면은 이게 좀 편하고 좀 이게 퀄리티 있고 그런데, 약간 부동산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이렇게 잦은 거래보다는 사서 모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말들이 막 확정되지 않는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막 보시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의사결정 너무 빨리 하지 마세요. 조금 더 신중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고, 약간 좀 길게 보실 필요가 있다. 5년, 10년 이렇게 길게. 그래서 너무 단기적인 생각보다는 좀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좀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하기 위해서 좀 이게 뭐 한 달 과정, 2달 과정 이런 것도 좋지만 1년 동안 이렇게 쭉 저랑 함께 하는 것도 어떨까 싶어가지고 좀 새롭게 만들었으니까 필요하신 분 참고하시고요. 고정 댓글하고 본문 더보기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 정규과정 수업을 들었던 분이나 여기 이렇게 분홍색 배지이신 분들만 대상이니까 저랑 좀 눈높이가 맞아야 돼요. 바라보는 방향이 같아야 되고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제한한 건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 연시죠.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마무리 잘 하시고 저도 이제 좀 급한 거 거의 다 좀 정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정리한 거 남은 시간은 좀 제 나름 좀 쉬는 시간 좀 갖고 내년에도 이제 올해 안 해봤던 어떤 새로운 걸 해봐야 되잖아요. 항상.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어떤 거 할지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좀 더 구체화 시켜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면 아마 잘 볼 거예요. 뭐 하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도 늘 건강하시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건강해야 되니까. 그리고 원하시는 바 잘 계획 세우셔가지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식사 맛있게들 하시고요. 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죠.